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 함께 하시는 날이네요.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당이 아니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또 총선 준비 다 들어간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상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죠?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간 거죠. 아니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자스민 전 의원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의당에 입당하신 거죠. 어떻게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분은? 다음 주쯤에 아마 예. 입당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입당식을 통해서 예,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예. 그 이후에나 아마 언론 접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 어떤 언론도 개별 접촉을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안 네. 하시더라고요. 심 대표님이 심상정 대표가 공을 많이 들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생각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19대 국회 때 심상정 의원이 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자스민 의원하고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셨고 그때 이제 심 대표가 보니까 이자스민 의원이 좀 일관성도 있고 또 이주민과 소수자의 잘 이제 대변되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애썼고 아무래도 좀 번지수가 틀리게 한국당 번지수는 아니다. 가신 분인 것 같다 이 생각을 내내 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주민 그 의제가 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정치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걸 고민하는 와중에 이자스민 의원을 떠올려서 아마 입당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케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몇 번 아마 만나셨을 몇 번 거예요. 만나고. 네. 이분이 출마합니까 이번에? 아니요, 그거는 결정된 게 전혀 없고 뭐 본인도 그에 어. 대해서 의사 표시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당의 이제 인재 영입이 예. 뭐 총선의 신호탄처럼 네.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 박찬주 전 대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의 인재 1호가 될 뻔했던 박찬주 전 대장. 그게 이제 선거를 보통 표현할 때 그 구도 다음에 인물 다음에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각 당의 선거 준비할 때 보통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해요. 근데 이 구도라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당이 다당제로 치러지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고찰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시점에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인물을 먼저 던집니다. 순서가 좀 이례적이다. 예, 왜냐면 제가 원래 저도 과거에 비대위원 하면서 총선 준비하는 과정을 봤지만은 예. 인물은 한 1월, 2월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통. 그러네요, 영입 그러고 인사는. 보니까. 예, 그러고 특히 왜냐면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영입 인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영남, 강남 비례 공천을 줄 사람들을 보통 데려오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또 충청도 출마를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천안 나가신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을 영입 1호로 이제 사실상 발표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 기존의 상례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인물을 영입한다는 거는 그 황교안 대표가 아무래도 구도라는 거는 보수 대통령 놈이니 빅텐트론이 좀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피해 가려고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박찬주 대장 개인에 대한 것보다 그 인재 영입하려고 했던 팀을 보면은 컨셉이 뭐냐 이번 선거에. 컨셉이 뭐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표현하자면은 굳이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른쪽에선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재 영입 정책 이런 것들 전부 다 왼쪽으로 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제 이준석 최고도 그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니, 김종인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 전 장관, 예. 그리고 MB의 4대강을 공격했던 이상동 교수, 맞아요. 그리고 저 청년 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게 왼쪽으로 가겠다는, 불모지를 향해 가겠다는 생각이 그랬었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뭔가 행보상 보면은 뭐 이진숙 기자도 그렇고 박찬주 대장도 그렇고 적폐청산의 피해자라고 본인들이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념 전선에 최전선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민부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한 뭔가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오른쪽에 우리공화당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약한 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요 오른쪽에 항상 자유선진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왼쪽으로 갔던 것이거든요. 그게 저는 불안감이라기보다도 황교안 대표 머릿속에 있는 GPS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GPS요? 위치 추적 장치 그러니까 GPS. 좌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본인의 아주 내추럴 본한 그런 이 좌표를 찾아가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 선거 컨셉은 반문이죠.
반문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작업에 희생자라고 모은 거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장 컨셉이다.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상징이 될 수 있다. 예. 이래서 뭐 박찬주, 이진숙 이런 분들을 영입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박찬주 대장은 본인의 설화로 인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분 화나게 하면 단체로 목봉체조할 뻔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박찬주 전 대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후에 어제 저희 뉴스쇼에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임태훈 소장한테 삼청교육대 가라고 했던 그 임태훈 소장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이런 발언을 또 하면서 또 설화가 벌어졌는데 잠깐 듣고 오죠. 지금까지 임태훈이란 분이 해온 활동들을 보면 예.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이중성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인데요. 극기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서 뭐 임태훈 소장 같은 분은 좀 극기 훈련을 받고 와야 된다는 의미였고 해명할 일이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분 화나게 하면 다 목봉체조 단체 극기훈련 들어가는 거여서 근데 머릿속이 좀 오공이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소양이나 이런 게 없고 그야말로 무슨 뭐 상명하복식의 그런 군대 규율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분인 것 같고 그래서 갑질이 아니다. 그거는 본인이 한 것은 본인은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그 사병들은 따라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관명이 감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예, 당연한 뭐 그 지휘 명령 체계에서 나온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갑질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도 또 본인의 부인 되시는 분도 이분은 기소가 되셨습니다. 예.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예. 이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뭐 황교안 대표가 저분이 저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특히 이제 인재를 보는 안목 이런 게 이제 의구심의 대상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과정도 당내에서 이런 반구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나 상의 없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당을 운영해서 되겠냐.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 일종의 이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또 리더십 스타일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조만간 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은 박찬주가 쏘아올린 공이 황교안이 쏘아올린 공이죠. 박찬주는 공이고 황교안이 쏘아올린 박찬주 뭐 이렇게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쏘아올린 박찬주라는 공이 황교안 대표한테 떨어질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친박 인사로 알려졌던 김태흠 의원 같은 충청권 의원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수 정당의 총선 전략을 보면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17대 총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120석만 지켜달라는 120석 전략을 구사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석 전략의 요체는 뭐냐면은 영남 60석 그리고 충청 강원 합쳐서 한 20석 수도권에서는 30-40석 요 정도 비례해서 좀 더 해가지고 120석 선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개헌 저지선이니 뭐 이런 의미를 붙일 수 있겠는데 저는 그 120석 전략이냐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과반을 획득하는 150석 전략이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의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120석 전략이라면은 전통적 지지층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집토끼 단속이고. 그렇죠. 150석 전략이라 그러면은 120석에 더 추가로 당선돼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은 서울에 있는 비강남 지역구들이 당선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과거로 보면은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 아니면 김성태 의원, 아니면 뭐 김선동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당선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최근에 황교안 대표 약간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행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120석 전략 아니냐. 이게 집토끼. 숫자가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건 아닌 게 대선주의 입장에서 150석이면은 선거에서 나의 선거의 여왕, 선거의 왕 같은 능력을 입증하는 도움이 되지만은 아까 말했던 추가 당선되는 의석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흔히 말하는 비박 성향의 중도적 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인사 입장에서는 견고한 120석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직전에 지금 그 20대 국회 구성할 때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뭐 유승민이니 뭐니 150석 이렇게 넘게 당선되는 것보다 나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만 갖고 가겠어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억지로 사람 자르고 하려다가 도장 들고 튀고 난리 나가지고 망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120석 전략이냐 150석 전략이냐는 큰 틀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고 그걸 감지한 김세현, 김태흠, 신상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제 한국당 흐름 인재 영입의 흐름을 먼저 논하게 됐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떤 걸 골라오셨는지 박원석 정책위 의장 예, 저희가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자스민 전 의원을 상한가로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네. 이자스민 전 의원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전 최고 저는 타다를 갖고 왔습니다. 하한가로. 타다 예. 하한가 타다가 하한가요? 타다를 기소한 검찰이 하한가요? 타다가 하한가죠. 아 타다가 하한가다. 네. 오케이. 자 이자스민 전 의원 얘기 아까 제가 잠깐 여쭙긴 했는데 뭐 심상정 대표하고도 얘기 좀 해보셨어요? 네, 뭐 사실은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입당한 지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입당은 조금 일찍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발표 시점을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던 와중에 이게 뭐 우연치 않게 언론에 기사가 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버렸는데요. 흘러 쓴 겁니까? 예, 그런 셈이 됐고, 그때 이제 입당 시점에는 조국 전 장관 전국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예, 예. 뭐 그 시점에 그걸 발표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스민 전 의원도 또 이제 당을 옮기는 데다가 한동안 이제 그 정치 일선에서 조금 물러나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입당을 해놓고도 그 협의와 검토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게 기사가 남으로 인해서 공론화가 됐는데요. 다음 주쯤에 예, 저희가 예. 공식적인 입당식을 가지고 아마 당내에 들어오셔서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특별기구를 저희가 만들 텐데 네. 그 특별기구를 담당하시게 될 것 같아요. 뭐 그 임명을 겸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가 뭐 비례 의석이나 이렇게 갈 수도 아니요, 있는 총선에 건가요? 관해서는 전혀 생각은 그 서로 간에 아직 상의한 바 없고요. 구상은 없고. 또 정의당의 특성상 정의당은 이제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자리를 보장하고 보통 이제 영입 인사를 네, 데려올 때 보장하죠. 특히 이제 비례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보장하거나 지역구도 공천을 보장하거나 예, 이런 예. 형태로 되는데 정의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이자스민 전 의원과 그런 얘기 없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이 이자스민 전 의원이 당을 옮기는 거는 상당히 과감한 선택인데요. 전 두 가지 거기서 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9대 국회의원을 할 때도 예. 이제 본인이 대변하고자 했던 이주민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잘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당내에서 좀 왕따가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왕따가 된 또 측면. 뭐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이분이 무지무지 받았죠. 특히 댓글 이런 것으로. 예. 근데 이제 당이 효과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뭐 방어를 해주거나 함께 싸워주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또 한 예, 가지는 예.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이주민이나 소수자의 권익이나 인권이나 이런 거를 대변하기 좀 어려운 정당이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황교안 대표의 그 이주 노동자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게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정의당이 그 정의당의 가치나 예. 혹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심 대표가 찾아가 설명을 하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활동을 여기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동시에 하신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는 좀 왕따를 당했다고 하소연도 하던가요? 아니요, 그걸 뭐 직접 본인에게 들은 건 없는데, 어. 그건 뭐 객관적으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이준석 최고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증언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자스민 의원의 전문성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안 줬어요. 네, 그런 게 있고 이자스민 의원이 제가 예전에 2012년에 제가 비대위원 할 때 이분이 예, 예. 비례대표로 영입된 분이니까 그때군요. 원래 총선 지원 유세는 비례대표나 아니면 중앙당 당직자가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각자 지역구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유세차도 많이 타고 했는데 굉장히 대중적 인지도가 인기가 높았어요. 영화 출연하셨었던 완득이. 분이니까. 항상 네. 올라가면 안녕하세요 완득이 엄마 이자스민입니다 완득이, 이렇게 맞아요. 그 네. 멘트를 시작했던 게 아직도 선명한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쳐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인사 철학은 이거다라고 보여준 인물이 이자스민 의원, 조명철 의원, 뭐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 영입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솔직히 말하면 친박계라고 하면 예. 주류 친박계라고 하면 예. 그 전에 있었던 MB계보다 더더욱 이제 폐쇄적인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배제를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사실 그 방에 있던 이제 보좌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참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새누리당 지지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자스민 의원과 새누리당 지지층이 그러니까 안 이런 게 맞아요.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다소 이제 어떤 인종 혐오라든지 이런 게 예, 있는 분들이 예. 메시지를 세게 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개별 의원들이 그 메시지에 센 메시지가 나온다 해가지고 다수의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움찔하는 거죠. 그냥 보면. 스피커가 크다고 해서 그게 다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회에 나가면은 그렇게 주류라고 좀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항상 자기의 발언을 네.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바로 욕부터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주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주류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지지층에서는 이자스민을 부담스러워해 이렇게 판단하고 배제시키려고 했던 게 있었죠, 확실히. 그렇군요. 예. 그럼 아니 같은 의미로 그럼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네. 스카웃이 됐는데 네. 좀 그런 기조가 다르다고 왕따 당하는 거 경험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혐오의 대상자는 그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궤가 달랐습니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당내 다른 청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무슨 혜택을 받아서 갑자기 저 자리부터 시작하냐 뭐 이런 뭐 통상적인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 뭐 신분 때문에나 아니면 예. 본인의 어쨌든 스펙 때문에 그렇게 공격받는 경우는 없었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의당도 과거에 새누리당이 했던 것처럼 이자스민 전 의원 같은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을 일종의 이제 이미지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차별과 혐오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예. 문제 중에 하나고 그럼요. 또 민주주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이주 국민들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정치 안으로 이분들의 목소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자스민 의원 입당하면은 이제 바로 뉴스쇼부터 그러면은 인터뷰.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용 영업을 이렇게. 자, 이준석 전 최고가 골라온 하한가가죠. 타다라고 하셨어요. 예. 타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상태. 그러면서 아니 협상을 타다와 택시 측이 잘 하고 있는데 왜 검찰이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법적으로 이걸 풀려고 하느냐라는 질타도 막 받는 와중이었어요. 그러자 검찰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이거 정부에다가 미리 얘기하고 기소하기 전에 대책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할 수 없이 2달 기다리다가 기소한 거다. 이런 또 정부에서는 논의한 적 없다. 진실 게임 공방으로 하고 있죠. 예. 제가 이쪽 분야에는 그 정치권에 제일 전문성이 있을 거라 생각할 때는 택시 운전하셨어요. 택시 면허 보유자 이준석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원래 이 여당과 여권 정부에서 이걸 다루는 주체가 원래 국회에서 이걸 좀 논의했었어요. 전현희 의원 주도로. 예.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사실 택시와 그리고 플랫폼 업체 간에 어쨌든 그 정부 간의 대타협 비슷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예. 그때 결론 난 내용이 보통 뭐냐면 플랫폼 택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택시 면허를 가지고 신사업을 하는 형태로 이제 합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 타다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택시 면허가 없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설계해가지고 이제 수천 대의 차량을 마련해 놨는데 예. 그게 다 비용이라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택시 면허 그 당시에 매입 가격으로 제시된 거는 한 7천만 원 대당. 그리고 임대 가격은 월 40만 원 정도 임대해가지고 하자라는 거였는데 예. 그 비용을 타다는 부담하기 싫었던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동네에 가보면은 그 원래 택시가 오렌지색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때부터 이제 꽃탐 황토색으로 이제 돼 있었잖아요. 예, 서울에는. 근데 이제 보면 좀 예쁜장한 다른 외관의 택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게 그때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서서 이제 시작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나오고 마카롱 택시 이런 것도 보이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그 협의 기구에 타다는 사실상 참여를 잘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가지고 사실 7월 달에 그때 검찰이 문의했다는 것이 예.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택시 업체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자. 예. 라고 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 2달, 3달 동안에 타다는 거기에 따른 변화를 쫓아가기보다는 계속 자기 모델을 고수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타협의 테이블에 타다가 나오지 않았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적극적이지 문제라 않았다. 보고요. 이걸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택시라는 건 운송사업자고 안전을 최고 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에 예.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택시 사업에 대한 면허 요건도 있고 그런데 타다가 지금 굉장히 혁신 산업이라고 혁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혁신의 요소라는 게 사실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앱으로 서비스를 호출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타다보다 먼저 이제 택시 호출 앱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비용 구조에 있어서도 아까 말했던 택시 면허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른 업체들, 일반적인 택시 업체나 아니면 새로 등장하는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은 예. 다 그걸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면허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의 뭐 하소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쪽의 사정을 잘 아시는 지금 것 같고. 아마 샵 1212로 전부 다 지원 사격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예. 박원석 의장은 근데 좀 이제 타다 타다 쪽 쪽에서도 입장도 할 말이 들어보셨죠. 있는 게 예. 이게 정부 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타다도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발이 들어가니까 난데없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역외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뭐 정치 사법화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이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이 대타협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검찰이 치고 들어와서 이걸 기소를 했는데요. 예. 뭐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느냐 여부는 어쨌든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 건가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던 대로 택시 면허를 사가지고 영업을 한 형태로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풀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애초에 타다는 그 사업 모델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차량을 렌트해서 이제 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예. 이른바 이 서비스를 공유 경제다. 이제 플랫폼 뭐 이런 얘기 서비스를 나오죠. 시작을 한 건데 이걸 계속 이제 불법의 영역에 묶어둬야 되는지 이걸 불법의 영역에 묶어두는 순간 많은 것들이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후에 출현할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예, 예. 이 점은 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저게 과연 법원에 가서 기소는 했지만 유죄로 인정이 될지 유죄로 인정이 안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 있어서 정치권이 뭔가 적극적인 그 대안 마련을 위한 그 중재와 또 사회적 대타협과 뭐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부족해서 지금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와서 이게 청와대와 협의를 했느니 국토부와 협의를 했느니 뭐 네. 우리는 들은 바 없는 이건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기술적인 변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상승시켰을 때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제도 제한해 놓고 개인 택시는 부제도 있고 이런 예. 식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예. 규제도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비용들과 비교해서 타다는 그걸 다 안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이런 게 있어요. 기울어졌다. 제가 이제 김밥을 사 먹는데 예, 예. 보통 분식집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지하철역 출구에 보면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파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할머니들은 훨씬 비용 구조가 적죠. 위생점검도 안 받고 그리고 뭐 임대료 임대료도 안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같은 2,500원 가격에 안에다가 참치를 좀 더 넣어주는 것이 그래서 그게 김밥 품질이 낮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더 나은 품질이냐. 그건 지킬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참치를 좀 더 넣어주시고도 같은 비용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다도 만약에 이게 혁신이라고 하려면은 네. 동일한 경쟁 구도 하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면 혁신입니다. 그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수 사업자가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편법이라고 보는 그거를 거죠. 논의하자라고 타협의 테이블을 열어놨던 건데 검찰이 법으로 이걸 해버리니까 더 이상은 택시 쪽에서 논의 테이블 위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타다는 이러면서 판 깬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이거거든요. 타다는 합법의 틀 안에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김밥 파는 그런 형태로 영업할 건지 궁금합니다. 자, 문자 좀 잠깐만 볼게요. 먼저 타다 반대하는 쪽 분은 아웃도어 다이어리님, 타다 좋긴 한데요. 택시 종사자 생계에 대한 대책 없이 도입된 게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셨고, 타다 찬성하시는 신동청님은 타다 한번 타면 택시 못 탑니다. 친절도와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지금 타다가 과연 그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예. 생계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그런 예. 원인이 됐느냐 실제로 시장에서 이것도 하나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택시업계는 반성하거나 개선할 게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자로 온 내용처럼 예. 사실 저도 타다 한번 타봤는데요. 예. 타보면 정말 택시 탈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좀 비싸요. 예, 예. 그러나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쾌적하고 이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일단 차가 크니까 차도 그렇고
그런 점은 그 택시업계도 좀 자구 노력이나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택시의 친절도나 혹은 청결도나 이런 것들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않나 게 싶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도 아까 금태섭 의원과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 바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예, 예. 불만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새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해서 그런 걸 주문하는데 이제 타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비스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고들이 안 터져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인가요? 그때는 타다 기사분들이 뒤에 이제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탔는데 그분의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희화화하고 이런 것도 단체 톡방에서 예,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타다는 지금 1000대 남짓이고요. 택시는 지금 뭐 서울에서만 거의 10만 대 가까이 6만 대 이상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비교해가지고 빈도를 이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저는 어차피 타다 기사 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리기사 또는 택시기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풀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런 어떤 것은 그냥 1년 남짓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새 차잖아요. 1년밖에 안 된 차. 예. 택시는 5년에서 7년 이상 운행합니다. 예. 저도 택시기사 할 때 보면요. 알겠습니다. 새 차 끌고 나가면은 이준석 씨 택시는 꽤 크네요 그러고 근데 지금 5년 된 차 끌고 나면은 더러워요 이래요. 지금 이제 청취자 문자는 거의 압도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이걸 왜 막느냐 이런 문자가 사실 압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무조건 타다 안 돼, 택시 좋아 뭐 이렇게 또 갈 건 아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정부의 조정 그래서 역할 이걸 아닌가.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게 타다와 거의 비슷한 서비스가 뭐 예. 특정 업체 그런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있죠. 벤티라는 서비스로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서비스는 노란 번호판을 달고 그 택시 면허를 가지고 운행하는 서비스예요. 면허를 사가지고 대형 자, 택시 면허지. 이 이야기가 성립하려 그러면은 타다와 카카오의 그 새로운 예. 서비스와 택시를 놓고 비교하면은 가능합니다. 그게. 여기까지 우리 타다 토론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게 뜨겁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